오랜만입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몇 개월 만에 이걸 찍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게 서브스턴스거든요. 서브스턴스가 12월 중순 12월 11일에 개봉했어요. 12월 11일. 이제 거의 7달 만에. 예. 7달. 7달 만에. 진짜 시간 빠르네. 네, 7달 만에. 예, 오랜만에 녹화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일 저는 네. 이제 사실 이게 제가 다 어떻게 보면 편집을 하고 네, 뭐 맞죠, 대본을 맞죠. 짜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회사를 인턴 네.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네, 둘 다 인턴을 하다가 네. 음, 저는 어떻게 인턴 하는 중에서 짬 내서 했던 건데 아, 현우님이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뭐 콘텐츠 회사를 그래도 다녔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여유는 솔직히 핑계인 걸 수도 있고 네. 다만 이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아. 확실히 이 콘텐츠를 대하는 게 원래는 그냥 되게 편하게 네. 이거 뭐 별로야 좋아라는 네. 거를 거침없이 얘기했었는데 산업적 관점에서 이제 네. 산업적인 관점을 보고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네. 쉽사리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나는 그냥 인턴이었지만 예. 그래서 사실 이걸 다시 뭐 정기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아오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갈등이 되게 많았다. 오. 네, 근데 그럼에도 언젠간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라고 말했다는 그 말씀은 네, 어제 지키긴 했습니다. 예. 네. 그 댓글과 그래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네. 그 주변의 마지막 말씀에 회차에서 기다려주시는 댓글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네. 찍게 됐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네. 많이 느끼고 네. 아.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네. 카메라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피부가 엄청 많이 타셨습니다. 이거 많이 좋아진 겁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팔에 네. 가서 선크림을 한 2시간 반 안 발랐는데 이렇게 타버리더라고요. 선크림 발랐는데도 그런다고요? 선크림 발랐는데 그냥 이렇게 타버리. 와. 이건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럼 진짜 지금. 양윤종 마냥 그냥 떡칠을 해야겠네 거의. 그치 거의 하얗게. 예. 아우. 진짜, 심각하네. 그럼에도 진짜 너무나도 행복했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한 2주 쉬었습니다. 영화 이슈 들어갈까요? 네. 미디어 이슈 들어가 봅시다. 전반기의 그쵸. 결과를 보니 타이밍이 좀 공교롭네요. 딱 네. 저희가 6월 끝나고 나서 이걸 찍는 거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은 한국 영화가 6편이다. 네. 히트맨, 검은 수녀들, 마라소는 비밀 승부, 신명 그리고 야당. 와, 신명은 진짜 대단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영화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콘텐츠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도 나왔는데 글로벌 반응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근데- 뭐 근데 이게 약간 예. 재밌든 안 재밌든 네. 약간 볼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렇죠. 예, 원을 봐버리고 투도 약간 너무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봐버린 이상. 전 2는 와 그걸 뒤집어 버리네라는 생각에 플롯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시도에 저는 감명을 받아서 2는 괜찮게 봤는데 이제 3에서 사실은 그렇죠 많이 쓸어 담지 못하긴 했다. 아쉬운 그렇죠. 부분이 좀 있긴 좀 했다. 뿌린 게 너무 많긴 했어. 예. 뿌린 게 너무 많긴 했어. 여기저기 인물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 거기다 이제 다 중요했던 네. 중요한 배역이 아니라 배우들이 워낙 또 이름값이 있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에 비해서 예. 기대치 많이 못 찬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저는 함부로 할 수 개인적으로 없어서. 전 개인적으로 아, 시즌 2보다 3가 나았던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그냥 이유가 하나예요. 네. 그냥 게임이 더 재밌었어요. 그냥 뭐 의미든 뭐든 네네. 어쨌든 뭐지 넷플릭스 시리즈라는 게 뭐 의미 찾기보단 그냥 약간 시간 때워라 재미있게 봐라 약간 이런 의도로 제작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그런 관점으로 엄청 가볍게 봤는데 네 게임이 더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시즌 2의 게임들은 너무 밋밋했어요. 둥글게가 난 제일 네, 재밌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정도 제외하고는 뭔가 너무 밋밋했어요 게임이. OTT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IP가 네. 조금 더 자주 그쵸. 만들어졌던 바람에 그렇죠. 좀 더 확장을 조금 하려다가 네. 조금 이제 안타깝게 된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시즌 1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약간 감독 예우하는 측에서 약간 최대한 그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뭐 국내 반응, 해외 반응이 어떻든 간에 워낙 플릭스펙트로에서 수치가 잘 나오니 화제성이 좋으니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뭐 흥행했으니까 어쨌든. 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주의 추천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개밖에 없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쵸? 네, 슈퍼맨 있고 발코니의 여자들이 야, 근데 있네요. 이게 슈퍼맨이 보니까 거의 이거 망하면은 음. 디즈니한테 인수당한 폭스처럼 될 수도 있다 워너가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 제임스 건 자체가 그렇죠. 이런 류 잘 만들기로 유명하고. 네. 근데 뭔가 예고편 보니까 약간 옛날 슈퍼맨이나 막 맨 오브 스틸 같은 거 볼 때 보였던 그런 슈퍼맨 특유의 톤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살짝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히어로물 재밌었던 게 사실 뭐가 있었나요? 썬더볼츠? 썬더볼츠 괜찮네요. 썬더볼츠. 네. 사실 썬더볼츠 말고는 사실 크게 생각나는 것도 없어서 네. 뭐 기대치가 그렇게 저는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냥 볼 것 같습니다. 슈퍼맨으로서 역할만 그것만 해줘도 그냥, 충분할 것 같다. VIP 쿠폰 써서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코니 여자들도 사실 저 원래 전주영화제에 갔을 때 보고 싶었는데 맞다. 전주영화제. 못 본 영화라서 노에미 멜랑이 감독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아마 첫 장편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다른 영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셀린 시아마가 각본에 참여했고 이제 셀린 시아마는 사실상 연출 은퇴한 것 같아요. 각본만 쓰는 거 보면. 그런가? 네, 제일 최근작이 뿌띠마망이었나요? 그게 5년 전인데 그 뿌띠마망 찍고 나서 각본만 지금 이거 포함해서 3편째일 거예요. 분명 연출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 마음에 드는 각본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렇죠. 스토리텔러한테는 사실 연출보다는 저는 각본이 더 큰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요즘에 저희가 항상 2주 추천작을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요즘 재개봉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그 2주 추천작에다가 그걸 넣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봉작을 재개봉작 뭐 있죠? 엄청 많이 나오던데 일단 데마 루이스 재개봉하고 이번 주에 나오네요. 데마 루이스 재개봉 다음 주에 그거 이와이 신지 스왈로테일 재개봉하고 그 영화가 그러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가져왔지? 진짜 시네마테크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요. 이제 확실히 저희가 그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그 양극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완전 테마파크거나 완전 시네마테크거나. 그렇죠. 매각 소리도 자주 들리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둘 다 같이 크는 게 좋다는 입장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요즘이고요. 모인 이유가 있죠. 사실 콘텐츠를 리뷰한다기보다는 그냥 6개월 동안 뭐 봤냐? 뭐 봤냐? 그러면 뭐 그냥 국내 영화부터 그냥 살살. 제가 5개 준비해왔다 했잖아요. 사실 첫 번째 영화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올해 초에 그 시절이 리메이크가 돼서 개봉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영화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그게 설명을. 사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만 리메이크가 한창 열풍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쵸. 청설 개봉하고 네, 말할 수 맞아요. 없는 비밀도 개봉하고 맞아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가 개봉했는데 사실 그 3개 영화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게 봤던 영화가 이 영화였고 특히 리메이크가 사실 약간 좀 웹드라마 형식 느낌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온 부분도 있고 2002년의 시절을 따왔거든요. 그 부분이 확실히 디테일이 많이 첨가됐고 사실 배우의 연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말이 나왔던 영화였는데 저는 다현 배우의 연기도 사실은 당연히 기존 배우들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패기가 느껴져서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가 사실 좀 기억이 오래 남네요. 그만큼 풋풋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또 기억에 남는 국내 영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말하면은 12월 중순이 마지막이어서 그때부터를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하얼빈입니다. 그쵸. 이게 제가 알기로 일단 손익분기점 돌파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우민호 감독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대중적인 도파민 자극하고 그런 스타일이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막 이 사람이 막 좋아하는 감독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막 고전 프렌치 누아르, 고전 뉴욕 누아르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본격적으로 좀 보여줬던 게 남산의 부장들인데 그쵸. 그 남산의 부장들 보시면은 내부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톤이. 전 그래가지고 이 하얼빈도 나온다고 할 때부터 아 남산의 부장들이 기조를 이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되게 관객이 많이 찾던 영화였고 네. 사실 그 개봉 전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보면 호불호가 사실 많이 갈렸죠. 그렇죠. 현우님은 네. 시사회로 보셨잖아요. 네, 저는 네. 시사회를 가서 보게 됐는데 저는 사실 좀 호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진짜 저는 보자마자 야 이거 일단 네. 다 때려치고 촬영이 네. 말이 안 돼. 진짜 일단 딴 건 모르겠고 말이 이제 안 된다고 기술이 말이 안 된다고. 송병표 촬영 감독은 이제 한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죠. 네, 나가야죠. 네. 네, 뭐 말이 안 구조, 뭐 플롯, 네. 뭐 암살이랑 뭐 비교해서 뭐 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술 네. 자체가 말이 그쵸.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완벽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일단 다 제쳐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국식 프로덕션이 한국의 약간 필름메이킹 기술이 약간 진짜 최대한으로 집약된 느낌이라는 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관객의 호불호가 있겠다 싶었는데도 사실 관객이 좀 그래도 많이 들어온 편이죠. 저는 많이 들어온 편이라서 그때 시사회에서 예상 관객 몇 명이라 하셨죠? 막 예상 관객 그냥 저는 한 300만 그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럴 거라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나오자마자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대중적인 취향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한 500만도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언저리까지 가네요. 네. 그렇고 제가 또 다음 영화를 말하면 계시록. 연상호 감독의 계시록.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확실히 연상호 네. 감독님이 기존에 막 정의해가지고 되게 평가가 조금 많이 낮아졌었는데 정의는 좀 심했죠. 예. 평가가 많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 작품을 계기로 다시 또 반등을 제대로 하는구나. 저 안 봤거든요. 이거. 네, 지옥도 어땠나요?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히 이제 진짜 가장 놀랐던 점은 넷플릭스가 이제는 뭐 상업성하고 예술성을 같이 잡으려고 한다라는 지점. 네.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이 참여했다라는 부분도 깜짝 저는, 놀랐어. 충분한 화제성을 가지면서 보게 됐다. 영화 안 찍나요? 하여튼. 그래서 뭐 CCTV가 뭐 고장 난다라든지 외눈박이라든지 상당히 영화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해석할 부분이 충분히 많았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너무 그렇군요. 좋았고요. 아마 연상호 감독님이 다음 작품이 얼굴. 좀 플러스 그게 좀 얼굴일 궁금합니다. 그 작품이 일단 제작비가 엄청 싸가지고. 그 자비로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 총 제작비가 10억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배우들도 노게런티로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다음 뭐 있으신가요? 다음 저는 로비. 로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로비는 나는 호. 저도 불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니까 약간 장단점이 너무 명확히 보여가지고 너무 명확히 보여. 근데 그건 확실했어요. 예술가 하정우는 확실히 이런 걸 원한다. 맞아요. 확실히 이렇게 가겠구나.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잘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롤러코스터가 개봉하고는 그냥 묻혔다가 몇 년 있다가 릴스나 쇼츠 같은 걸로 이제 재조명이 됐잖아요. 재조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웃긴 걸 왜 안 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비라는 영화는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했다고. 그러니까 장점이랑 단점이 사실상 약간 거울같이 약간 중첩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장점도 유머고 단점도 유머거든요.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해요. 웃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템포가 요상해. 템포가 좀 요상한 것도 저는 단점이라고 안 해요. 단점이라고 안 하는데 나 단점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좀 계속 밑도 끝도 없이 넣는 느낌이랄까? 완급 조절 없이. 좀 어떤 자기만의 조금 독특한 리듬감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도라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뭐 그게 의도였다면 저한테는 실패했다. 근데 그것도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는. 저도.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도 아니죠. 이제 한 세 번째 허삼관 있었고 또 중간에 본인만의 확실한 세계관을 갖고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 약간 요상한 템포도 그만의 하나의 또 특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별로였던 거 또 있어요. 편집이 이상했어요.
아 편집 이상. 편집이 이상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그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배우라고 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 막 볼 토마스 앤더슨 영화 같은 것들인데 가이 리치나 뭐 그런 사람들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이 인물의 비중을 적당하게 나누면서도 그 안에서 리듬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2시간을 나아가냐에 대한 고민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영화 씨 그런 게 잘 안 보였습니다. 좀 약간 진짜 유머를 어떻게 보여줄지에만 진짜 온 집중을 다 쏟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라는 게 아닙니다. 저 6점 줬어요. 6점이면 별로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랑 똑같네요. 네, 별로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일단 편집이 너무 이상했고, 결국 이 편집 때문에 그 유머의 밀도라고 할까? 유머의 그 밀도의 편차가 좀 많이 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다음 저는 올해 국내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오, 네. 승부. 아, 승부, 네, 승부 나쁘지 않았죠. 승부는 승부도 이거 다 떠나서 와 이렇게 제가 투샷을 이렇게 인상 깊게 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힘 대 힘이 물려가는 그 투샷이 말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기의 쪼에 대한 호불호라던가 뭐 인간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 다음으로 약간 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스크린 안에 자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관객들을 자기한테 몰입하게 하는 거든 아니면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 스크린 전체를 조망하게 함으로써 미학을 알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케이스가 양조위 같은 케이스겠죠. 네. 그런 포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승부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우리나라 30대 배우들 중에서 이런 포스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80년대 중반 후반 네. 약간 그쯤 나이 30대 때일 후반, 텐데. 만 30대 후반. 네. 스크린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배우가 네.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유아인 배우만큼. 네. 저는 그리고 그 유아인 그 필모 중에 저는 버닝은 이제 약간 시간이 갈수록 약간 무관이라는 타이틀을 칸 무관이라는 타이틀을 제외하고 봐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평가받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창동 최고작이 전 버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 버닝에서 보여준 포스라기보다는 거기서 표현한 정서랄까? 거기서 표현한 정서들이 너무나도 그 유아인의 작품 세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저는 승부에서도 그런 느낌이 살짝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언제 복귀를 하든 당연히 복귀는 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역량을 그냥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겠다.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네, 그래가지고 복귀는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작품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유아인님이 홍상수 영화 나오면 어떨지 궁금해요. 뭔가 그 톤이 완전 정반대잖아요. 완전 정반대인데. 그래서 그냥 또 승부를 그냥 또 이제 정리하면 바둑 몰라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맞아요. 편집도 저는 중반부 너무 좋았고요. 중반부까지. 그래서 뭐 다음 영화 또 있으신가요? 전 다음 영화 저희가 승부를 얘기하려 했는데 저는 다음으로 그럼 테마론 얘기하겠습니다. 테마로 올해 애니메이션의 혁신을 국내 애니메이션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은 솔직히 저희가 막 서양이나 일본의 애니를 봐서 그런가 솔직히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좀 보입니다. 부족한 면이 보이지만 저는 일단 최대한 그 한국적인 요소들을 살려가지고 장편 애니를 완성했다는 자체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는 그리고 이 테마록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새로운 IP를 들여가지고 뭔가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배경 설명이 엄청 많아요. 뭐 이따가 미키 세븐틴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미키 세븐틴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쓸데없는 설명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근데 이 테마록은 설명 없이 바로 장르로 들어간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도 장르물이 맞냐 아니냐라고 하면 맞다가 더 가깝잖아요. 맞다가 더 가까운데 설명 대신 바로 장르 안으로 들어가서 표현하려고 했던 점 저는 이거에 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저는 영화 들어가면 언급이 됐네. 홍상수 감독님의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이 영화는 참 근데 올라가는 이미지가 참 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계단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왜 이렇게 계속 고립의 이미지가 보일까? 뭔가 저는 그 수유철의 엔딩이랑 좀 연결이 되는 느낌. 수유철의 엔딩에서 김미리님이 그 객천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마지막 샷이랑 좀 그 하성국님이 올라가는 느낌이 좀 연결이 된다. 뭐 예쁘다 막 너무 진짜 이런 말들도 너무 많아서
뭔가 지금 감정의 변화가 확실히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라 싶으면서도 네. 이제는 뭔가 좀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뭔가 그 숏 안의 대화를 뭔가 집중했다면 네. 이제는 뭔가 또 영화 자체가 뭔가를 그냥 찾겠다라는 그 뭔가를 네, 하겠다 맞아요. 찾겠다라는 그 결의 자체가 좀 더 많이 이제 돋보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히 영화가 아니었나. 저번에 수유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유찬 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 확실히 그 옛날 전성기 때처럼 막 구조적으로 막 한 편의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명확하게 찾으려고 한다. 현우님 말씀처럼 뭔가 그런 의도가 좀 더 다분히 보이는 요즘 홍상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기자님 되게 뭐라고 하니 이 영화가 조금 홍상수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보수적인 가치들이 좀 많이 보였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뭔가 그 홍상수라고 하면은 저는 평생 뭔가 유랑한다는 그런 북촌 방향에서 유준상님이 계속해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 홍상수 영화를 생각을 하면은 근데 뭔가 이 영화는 처음으로 뭔가 홍상수가 움직임을 멈추고 정착하려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랑 가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어. 처가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아버지 역할 맡은 권혜우님이랑 어머니 역할 맡은 조윤희님이 우리 딸 결혼 상대로 막 어떠하다라는 거를 뒤에서 얘기하는 거를 하성우님이 또 뒤에서 듣잖아요. 뭔가 이런 거를 듣는 대목도 그렇고 뭔가 이제 점점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상수님이. 그리고 뭔가 이 영화에서 낭만을 대변하는 소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차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말에 가서 하나하나씩 그 주변에서 사라지는 느낌들이 뭔가 이 다음 작품들이 더 궁금해지게 만드는. 전 그래서 엔딩 때문에 7점에서 1점 올렸습니다. 네. 그래 영화상에서 계속 담배 피우지 않나? 그렇죠. 근데 담배 피는데 제가 아. 중요한 말하는 거 그거죠. 그 어쨌든 그 낭만을 표현하는 소품이 담배인데 아. 담배를 계속 핀다는 게 사라진다는 거니까 아. 계속해서 사라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딱 차 망가지고 나서 피는 게 독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남는 그 낭만이 없는 거죠. 30살 30 중반 넘어서까지 돈 없이 시 쓰고 영화 찍고 하다가 이제 자기 주변에 남아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장으로서 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도 볼 네.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박미소님이 계속 그 주인공 화성우님한테 겐세이고는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저 이런 게 뭔가 그 홍상수 감독의 가정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홍상수 뒤에 감독 좀 뒤가 좀 금수저잖아요. 홍상수 감독 금수저고 뭔가 평생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상수 감독 본인이. 뭐 본인이 뭐 영화를 어떻게 찍든 흥행을 어떻게 하든 뭐 부모님이 이쪽에서 뭐 유명하신데 상관없지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응어리랄까 그런 거를 살짝 좀 푸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또 다음 있으신가요? 다음 영화 야당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국내 흥행 1등인데. 야당. 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건 느꼈죠. 왜 대중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네. 도파민이 정말 미친 듯이 네, 그쵸. 10분마다 한 번씩 그쵸. 뿜뿜뿜뿜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졸리질 않아요 영화가. 네, 그래서 네. 영화 자체에 확실히 대중성을 갖춘 네.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사실 만족도에는 좀 차지는 못했지 않았나? 저도 별로였습니다. 왜 별로였냐? 저는 뭐 서브스턴스 때 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영화도 어쨌든 매체고 예술인데 창작물인데 저는 고유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성이 있어야 된다.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하는데 제로입니다. 고유성이 이제 내부자들이랑 빡세요.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저는 뭔가 오히려 이 영화에서 그나마 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지막 그 반전 있잖아요. 사이다 때려 부으려고 하는 그 반전. 그 반전 자체는 좀 억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반전을 그렇게 보여준다. 카메라로 매체로 보여주고 그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샷이 검사실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검사실을 보여주면서 끝나거든요. 뭔가 저는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게 뭔가 이 영화의 정치성이랄까 의도라는 게 다분히 보여가지고 이런 점에서는 좀 야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성적 면에서도 청불 영화가 이렇게 성적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350만, 330만. 아, 네.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하이파이브예요. 아 하이파이브. 저도 하이파이브 얘기하려 했는데. 예, 저는 올해 본 코미디로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웃기긴 했습니다. 예, 웃기긴 했고 예. 아 저는 이 영화 5점 줄라도 6점 줬거든요. 5점 줄라도 6점 예. 줬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주성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성치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액션 때문에 그런 액션이 건가? 음. CG라던가 연출 같은 게 좀 대놓고 짜치는 부분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냥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아니, 이 그거 의도하고 보고 약간 좀 의도하고 그냥 그 희극장이나 풋포스 그렇겠네. 같은 그 아, 어이없는 그런 아, 대놓고 아. 짜치는 그런 액션 씬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주성치 아. 면모들이 좀 보여가지고 아. 예 웃기게 봤습니다. 극장 반응도 좋았고요. 예. 그래서 예. 요즘 진짜 코미디 영화 진짜 코미디 영화 치고 너무 지루한 게 솔직히 많았는데 예. 냉정히 말하면 하이파이브는 진짜 요구르트 안정배우가 이거 뿜어댈 때는 와 이런 거 본 적이 없었어. 예 맞아요. 요즘 주성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 네. 그래서 의도든 아니든. 한국형 코미디 크로넨버그의 재림입니다. 예. 주성치. 예, 주성치와 크로넨버그의 아, 재림이었다. 크로넨버그. 너무 재밌었다. 그렇죠. 다 털었어요 국내 영화 저는 이제. 저도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예. 파과? 아 파과. 예. 그렇죠. 파과도 사실 큰 기대에 비해서 왜냐면 베를린 갔었으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사실 그렇게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근데 맞습니다. 확실히 이혜영 배우의 언급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죠. 정말 대단했어요. 예, 그것만큼 그 아우라는 못 따라와 진짜. 저도. 스크린을 확실히 잡아먹은 듯한 느낌은 있는데. 네.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남는 게 많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요즘 좀 드는 생각인데 제 자신이 영화든 매체든 창작물을 볼 때 타협하는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야 된다. 예, 좀 약간 짜치든 잘 만들든 짜치게 만들 거면 어떻게든 그냥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드는 요즘인데요. 파과가 액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액션이. 전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뭔가 좀 서사를 어떻게든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약간 좀 밀고 나가려다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냥 둘 중 하나만 챙기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밀고 나갔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네. 뭐 대략 그래도 재밌게 본 국내 영화들을 네. 얘기해봤고요. 해외 영화도 빨리 털어봐야죠. 네. 저부터 또 시작을 하면 네, 항상 해외 이렇게 영화는 저는 네. 개봉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쇼잉업이에요. 쇼잉업. 쇼잉업이 올해 1월 8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켈리 라이카트의 쇼잉업. 저는 개인적으로 그 퍼스트 카우보다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더 재밌게 봤다고요? 저는- 신기하다. 예. 사실- 왜요? 난 퍼스트 카우는 솔직히 좀 지루했거든요. 예. 좀 많이 졸았어. 예. 예. 근데 이 쇼잉업은 오히려 더 뭔가 좀 작은 균열이 좀 더 많이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약간 퍼펙트 데이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죠. 예. 저는 퍼펙트 데이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좀 쇼잉업이. 그 관찰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인물을 따라가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되게 신기한 게 좀 이상하게 이 영화가 배우의 얼굴보다 손에 더 집중하거든요. 손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영화 좀 막 만들어야 되니까. 시나리오랑 좀 연결을 해보면은 예술가가 주인공인 영화다 보니까 그 예술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의 손에 좀 집중한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예, 좀 그 손의 시선에 따라서 영화들의 전개에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 점이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줄거리는 솔직히 막 크게 네, 막 기억은 뭐 안 나요. 없거든요. 네. 뭐 없어요. 근데 이 작은 소동국인데 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맞는지. 네. 사실 진짜 켈리 라이카트의 진짜 다음 작품 또 뭐가 있죠? 다음 예정돼 있을 텐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 조시 오코너가 주인공인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야, 진짜 잘 나가요. 스필버그 다음 작도 주연이 걸려 아마 조시 오코너가. 와. 역시 영일이들의 남자. 4월의 남자였죠. 예, 영일이들의 조시오코 잘 네. 나가네요. 다음 말씀하실 거. 다음 저는 뭔가 현웅님이 네팔 얘기를 했으니까 좀 연관돼서 그냥 막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총을 든 스님. 아 그거 올해였나요? 그러니까
1월 올해였나? 1일, 12월 31일 이쯤 아. 개봉한 영화였는데 11호랑 같이 했던 그런. 네 맞아요. 어. 총을 든 스님 봤는데 아니 그냥 이건 뭔가 현우님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감독 전작이 교실 안의 아크였잖아요. 아. 교실 안의 아크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로드무비 느낌이에요. 그냥 네팔이로 올라가서 네팔의 정치를 느끼고 부탄 아닌가 부탄? 그쵸? 부탄이죠. 헷갈리네. 하여튼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네,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영화를 생각을 하고 총을 든 스님을 보러 갔는데 이 총을 든 스님이 결국에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그대로 뭔가 그 총이 가장 주요한 플롯이란 말이에요. 총을 구하려고 속세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총을 의도치 않게 습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스님. 뭐 이 둘 간의 갈등도 아니에요. 스님은 이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총이라는 거를 자본이랑 엮어가지고 자본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연결을 해서 만드는데 이게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교신안의 아크는 부탄의 명가 암을 좀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라는 느낌이었다면은 이 총을 든 스님은 이 부탄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탄의 정체성을 좀 다분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부탄에 들어가려면 그 피가 엄청 크대요. 아 그래요? 그 들어가려면 네팔도 그렇지만 들어가기 전에 그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 $30 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부탄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뭔가 제3세계를 좀 제3세계의 정체성을 스크린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좋았습니다. 네. 저는 다음은 미키 세븐틴. 미키 얘기하죠. 해야죠.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을 기대했던 그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재밌어요 이거.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냉정히 말해서 막 후려쳐질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약간 이거 영화를 만든 사람이 생신인이었다. 생신인이었으면 그럼 이거 되게 발목할 만한 등장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 되게 막 SF 신예 막 이런 식으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감독이 봉준호잖아요. 전작이 기생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치기 당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해서 극찬할 것도 없지만 난 냉정히 크게 비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상업적인 재미만큼은 저는 너무 확실했었어서. 저 재미는 있었죠. 그래서 딱 그냥 그걸로 딱 충분하게 마무리될 만한. 그러니까 이 위키 세븐틴을 보면서 뭔가 봉준호가 스스로 장점을 약간 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봉준호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플롯 하나를 설정을 하고 나서 뭐 그 주변에 잔가지가 뭐가 있든 간에 그 메인 플롯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런 영화를 찍기로 했으면은 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너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초기작을 보면은 개를 죽이는 이성재, 그거를 밝혀내려는 배두나 이 얘기로만 계속 흘러가죠. 데뷔작부터 살인의 추억도 범인 잡으려는 형사 둘 계속 흘러가고 괴물도 딸 찾으려는 가족들 이 얘기로 계속 가죠. 마더도 이런 가족적인 얘기고 심지어 사람들이 좀 봉준호 영화 중에 하위권이라고 치는 설국열차조차 밑바닥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자는 반란이 주플롯이 돼가지고 2시간 내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시켜서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이거에 이런 힘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게 옥자 때부터거든요. 좀 뭔가 돼지를 구하러 가야겠다라는 얘기만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주변에서 뭔가 정치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이후로 정성일 평론가가 기생충을 두 번째 데뷔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 봉준호 영화들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플롯 하나만을 주제로 밀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기생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생하려던 가족들이 메인 플롯이었고 원래 봉준호 영화였다면 이 메인 플롯을 그냥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어떻게 기생하면서 끝나느냐 해서 마무리됐어야 되는 게 기존 봉준호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여기서 아예 새로운 플롯으로 드리프트를 해버리잖아요. 저는 그 지점이 뭔가 봉준호의 새로운 데뷔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거 원작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마음대로 그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영화가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미키 세븐틴이 하려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뭔가 환경 얘기도 해야 되고 생명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뭐 멜로 얘기도 해야겠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좀 스페이스 오페라나 사이버펑크는 아니고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활극도 보여줘야 되고 뭐 그리고 복제 인간 보여줘서 생명 존엄성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를 좀 구심점으로 확실하게 잡고 나머지는 장가지로 쳐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게 봉준호 씨 작법의 강점이고 봉준호 씨 연출의 강점인데 뭔가 그런 게 너무 좀 희석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카데미 시즌에 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 아카데미 시즌에 나온 영화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페라리 얘기하겠습니다. 페라리요. 마이클 만의 페라리.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는데 저는 왜 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재밌었습니다. 일단 순수하게 재밌었고 이 영화가 왜 좋았냐면은 뭔가 그 마이클만의 사명감이 좀 느껴진다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마이클만 영화라고 한다면은 뭔가 히트나 콜레트롤로 대표되는 그런 남성성 폭력성까지 모르겠지만 남성성 남성의 동적인 움직임 남자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남자가 일을 대하는 사명감 뭔가 이런 완전 마초적인 플롯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폭력성을 엄청나게 리얼하게 드러내죠. 리얼하게 드러내는데 이 영화가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폭력을 좀 제가 본 마이클만 영화 중에 수위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큰 사고가 2번이 나요. 주인공이 페라리 오너잖아요. 페라리 오너고 페라리는 옛날부터 계속 그 레이싱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큰 사고가 2번이 나는데 그냥 미리 뭐 개봉한 지 6개월 넘었으니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고는 뭐였냐면은 드라이버가 테스트를 하다가 사고가 날라가지고 죽거든요. 날라가서 죽거든요. 근데 그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는 거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야. 디포커스로 그냥. 디포커스로 그냥 완전 멀리서 그냥 절대 그냥 안 보여주게 하려는 의도도 없이 그냥 야 죽는 거 봐라 하면서 그냥 진짜 날아가는 거를 지나치게 리얼해서 오히려 만화같이 보일 정도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랐고요. 그래서 2번째가 그렇게 레이서가 죽고 나서 다음 레이서가 들어와요. 다음 레이서가 들어오고 계속 그 죽음에 대한 트리거를 던져요. 트리거를 던지는데 그걸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죽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2번째 사고가 레이서 혼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의 관객들까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쓸어버리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생하게 다 보여줘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따만한 차가 그냥 그 속도로 훅 날라오면은 그냥 몸 반으로 찢어지잖아요. 그런 걸 다 보여줘요. 한 번에. 깜짝 놀랐어요. 난 왜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 마이클만이 그간 찍어왔던 영화에서 분리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소재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 주제가 좀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 영화 주제가 약간 그 주인공 엔초 페라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낭만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점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엔초라는 주인공은 차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요. 뭐 거기 그 주변에 와이프인 페넬로페 크루즈가 나오고 내연 여인 셰일리 누들리가 나오고 하는데 차 얘기할 때만 그들한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아담 드라이버는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시선이 어떻게 향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좋은데 시선이 집중을 하는 모든 방향에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집중한 결과에서 그렇게 2번의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죽음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엔초가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는 그 시선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라고 해야 돼? 현실을 챙기지 않고 낭만만을 챙긴 결과가 이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시선은 감독의 시선과도 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마이클만이 영화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페라리가 흥행이 망했거든요.
다음 영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더 폭력에 대한 책임감 있는 고찰을 하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니까 작가주의적으로 봤어도 이런 풍부한 측이가 있어서 좋았고 작품 내부적으로 봤어도 그냥 재밌었습니다. 저는 레이싱씬만 봤을 때는 네, 포드 페라리랑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야, 좋습니다. 또 빨리빨리 가보죠. 네. 전 다음은 콘클라베 갖고 콘클라베 왔습니다. 얘기하죠. 예. 일단 시기적으로도 너무 잘 나왔던 영화였고,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잘 나왔던 영화. 알고 개봉시킨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맞아서. 어쨌든 저는 서부전선 이사업다부터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에더드 버거. 예. 제일 에더드 잘 나가죠. 버거. 차기작이 한 3개인가? 그렇게 많이 꽂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콘클라베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됐던 부분은 내가 서부전선 이사업다에서 본 거는 물론 깔끔한 각본도 있었지만 그 되게 연출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네. 딜레마를 되게 잘 표현했죠. 네. 그래서 뭐 후려칠 게 냉정해서 후려칠 게 없었잖아요. 네네네. 너무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됐는데 과연 이 한정적인 공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고 솔직히 조금 우려 섞인 걱정이 있었으나 실제로 자기가 각본을 쓴 건 아니죠 이거. 에드버거가 쓴 건 아니지만 각본 자체가 너무 일단 좋게 나왔고 그거를 이제 물려가는 그냥 인물 심정에 맞춰서 따라가는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베리테지였나? 새 교황으로 뽑힌 사람들은 막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에서는 뭔가 그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이라고 해야 될까? 타 종교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조금씩 보여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이는 중간에 성당 유리창 깨지잖아요. 네네. 그 주변에서 이슬람 막 그 극단주의들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든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뭔가 대안이라는 그런 이상주의적이란 걸까? 이 대안이라는 낭만에 갇혀가지고 뭔가 검증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뭔가 어떤 비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극후 안에 보여진 그런 자궁이 있다는 그런 거 말고도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도파민 분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 이성을 오히려 통제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좀 이런 관점에서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다음 영화는 페라리 얘기했으니까 F1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F1. 네, 어떠셨나요, F1?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웠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얘기가 너무 없긴 했어요. 그냥 엔터테인먼트였으니까. 태양파크에 가까웠죠. 근데 뭐 그럼에도 요즘 또 F1이 되게 또 뜨던데요? 여기저기 정보 찾아보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F1을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달라요? 안 보시나요? F1? 제 F1 안 봐요.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진짜 이 F1 영화에 소니이스랑 비슷한 사례가 나왔어요. 진짜 비슷한 사례가 나왔어요. 5등 했나 뭐 그거인가? 보통 F1 만약 입문을 하신다. F1 입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일 인기 많은 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하는 팀이 맥라렌이고요. 제일 잘하는 팀이 맥라렌이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서는 제일 잘하는 드라이버가 지금 그 영화에서도 계속 1등하는 그 베르스타펜이라고 있어요. 막스 베르스타펜이라고. 뭐 또 인기 많은 팀 중에 그 루이스 해밀턴 알죠? 루이스 해밀턴이 있는 페라리. 이 세 팀 정도가 가장 유명한 팀이고 그 이외에 또 에스턴 마틴, 메르세데스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번에 킥자우버라는 팀이 있어요. 자우버라는 팀이 있는데 스위스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등 안에 들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작년에 1포인트 땄어요. 1포인트가 3포인트가 땄어요. 막판인가에 라운드가 한 시즌에 보통 22번 정도 20번 정도 경기를 하는데 막판에 한 명이 겨우겨우 10등인가 해가지고 그럼 못 딴 거잖아. 0포인트를 면하고 0포인트를 면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F1 영화랑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치고 올라갔어 이번에? 만년 하위권 팀이거든요. 킥자버라는 팀이 킥자버라는 팀이 만년 하위권이고 차도 구린 걸로 유명을 한데 그 영화에서 말하잖아요. F1은 드라이버 혼자 잘해서 안 된다고. 드라이버도 잘해야 되고 차도 잘 만들어야 되고 전략도 좋아야 되고라고 하는데 그 자우버라는 팀이 차가 진짜 좀 별로인 걸로 유명하거든요. 차가 별로인 걸로 유명한데 나오지만 한 팀당 보통 드라이버가 2명이잖아요. 드라이버가 2명인데 그 드라이버 조합도 베테랑 1명, 신이 1명이에요. 베테랑 1명, 신이 1명이고 근데 그 베테랑 1명이 이번 시즌에 진짜 갑자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계속 10등 안에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작년에 이 자오라는 팀이 작년 시즌 통합해서 4포인트인가를 땄는데 네. 이번 영국 대회를 하기 전까지 벌써 20포인트를 넘게 따버린 거예요. 이 베테랑인 사람이 베테랑인 이름이 힐켄베르크라는 사람이거든요. 힐켄베르크가 20점을 넘게 따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하지 했는데 이번 영국 대회에서 3등을 해버렸어요. 3등 포디움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데뷔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오른 거래요. 만년 하위권 팀에서 신예 데리고 F1이랑 똑같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전에 천재였어요 이분도 그러면? 그건 아니야? 천재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계속 그냥 10등 언저리는 꾸준하게 들던 사람, 잘하면은 한 5등 4등 하던 사람 이런 느낌이었는데 계속 포디움 문턱에서 못 올라가던 사람이 이번에 기어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F1이 본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퀄리파잉 레이스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체 22명 있잖아요. 11개 팀 2명이니까 22명 있잖아요. 이 22명을 처음에 퀄리파잉 레이스가 그 전야제 느낌이에요. 전야제 경기를 한 다음에 그 퀄리파잉 레이스의 순서대로 처음 시작할 때 배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겠지만 한 명 추월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한 명 추월하기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상 순위 가리는 거라 바로 무방하단 말이에요. 이 힐켄베르크 이 사람이 이날 영국 대회할 때 19번째에서 시작했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완전 바닥부터 완전 올라갔어요? 바닥부터 3등까지 올라간 거예요. 와. 하이라이트 다 봤는데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인생 역전이구나. 네, 그랬어요. 일단 F1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케이. 좀 첨언을 했고요. 전 F1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감독 전작을 당연히 봐야 되다 보니까 감독 전작이랑 좀 연결이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베테랑이랑 신예 엮는 것도 그렇고 뭔가 조금 막 레이스라고 해야 되나? 좀 달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탑건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탑건이랑 F1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고전이냐 현대인가일 것 같아요. 고전이냐 현대냐. 결국 탑건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 막 이제 기계로 대체하려고 함에도 매버릭은 혼자서 운전을 하려고 하고 30년 전에 35년 전에 만들었던 1편을 되돌아보게 하고 뭔가 계속 고전으로 되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F1 이 영화는 완전 현대 그 자체예요. 현대 그 자체예요.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뭔가 1등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그 목표가 가장 단적으로 보이는 스포츠가 F1이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카메라 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정말 정신없이 막 정신없을 정도로 시점이 많잖아요. 정신없을 정도로 시점이 많았던 게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소니 에이즈랑 조슈아 피어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게 일부러 다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조금 개념화하면은 관념화한다면은 부담이잖아요. 부담과 프레셔잖아요. 이 부담과 프레셔를 시선의 다각화를 통해서 관념화를 한 다음에 그 소니랑 조슈아라는 주인공한테 이 압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승선을 통과를 해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결말도 좀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탑건의 결말에서는 매버릭이 그 제니퍼 코넬리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 네이비시를 떠났을지 아닐지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떠났다라고 끝나잖아요.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F1에서는 소니에이즈가 명확하게 떠납니다. 명확하게 떠난다라는 게 뭔가 이것도 좀 고전 현대랑 좀 연관이 지은다고 생각을 하면은 고전의 시간과 현대의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전의 시간이라는 거는 어쨌든 현대랑은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천천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현대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고전보다는 확실하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가지고 뭔가 함께 한다라는 시간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대를 이어야 하고 전승을 해야 하고 계승을 해야 하고 한다는 저는 이런 시간의 흐름이 너무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소니가 이 영화는 뭔가 현대 그 자체를 대변하는 영화니까 뭐 순위가 어떻게 되든 끝나고 브래드 피트가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두 영화를 그냥 비교해 보면 사실 탑건 매버릭은 그 매버릭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글렌 포웰도 있었고 또 그 뭐죠 위플래시 그 누구지? 마일스 텔러도 있었고 되게 좀 기억나는 얼굴들이 좀 있는데 이거 F1은 그쵸. 그냥 완전 딱 둘도 아니었어요. 완전 그냥 브래드 피트한테 먹혀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승부하고도 비교가 되는 거죠.
투샷이 얼마나 음. 그렇게 중요한지. 아 글렌폴 얘기하니까 이번에 그 에드가 라이트 신작 주인공 아 나오는 그랜포일러 야 맞나. 궁금하더라고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매버릭 얘기해봐야죠. 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아 해야죠. 레코딩으로 얘기해야죠. 바로 넘어가야죠. 네, 얘기하죠. 어떠셨나요? 아 솔직히 초반에 좀 지루했다. 네. 뭘 얼마나 크게 세게 때리려고 한 아, 시간을 예,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지.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톰 크루즈가 수영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와우. 이제 그거 혹시 IMAX로 봤어요? 일반 영화고. 아, 그 IMAX로 보잖아요. 네. 화면이 확 커지거든요. 네. 아, 진짜 숨 막힙니다. 아. 와 진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래 괜히 톰 크루즈가 아니지. 네. 끝났다. 여기서부터 끝났다. 6회공 다 보여주지 않았네 이번에? 육형 다 보여줬죠. 저는 사람들이 왜 초반이 지루했다는지도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저는 초반부터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뭔가 미션 임파서블 전편을 다 좋아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초반부터 뭔가 그 1편부터 이전 7편까지 다 엮어내는 그 몽타주가 나오잖아요. 네. 와 그거 나올 때 진짜 좀 많이 벅차더라고요. 와 진짜 좀 많이 벅차더라고요. 그거 딱 몽타주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8편의 메인 플롯을 이전 영화들이랑 엮는 것들, 특히 이 영화에서 3편이랑 1편, 7편이 중요했잖아요. 7편은 당연히 이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137. 1편, 3편이 엮여지는 거.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인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1편입니다. 뭔가 그렇게 엮이는 것들이 너무 가슴 벅차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루하다는 낌새도 못 느꼈어요. 그 정도. 너무 벅차가지고. 근데 이렇게 톰 크루즈를 보낼 수는 없죠. 네. 이단 헌트는 보내지만 네. 톰 크루즈는 보낼 수가 없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 자체는 크리스토퍼 맥커리 각본의 글쎄 그렇죠. 비교하면 저는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좀 크게 거시적으로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좋았는데 뜯어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남긴 해요. 네. 그래도 문 잘 닫았다. 네. 그 톰 크루즈 이제 다음 영화가 이냐리투 신작이죠. 야 궁금해,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이냐리투 감독이 자신의 작가성이랑은 별개로 좀 스케일이 작게 찍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이거 얘기하죠. 네. 브루탈리스트 얘기하죠. 브루탈리스트 어떠셨나요? 네. 사실 너무 그 개봉 전에 호평이 엄청 많길래 그니까요. 뭔 영화기 때문에 막 이러는 거야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저도. 그러니까 좋긴 했어요. 저도 한 7, 8점 왔다 갔다 하는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꼽는 단점 중에 하나죠.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가 너무 힘이 떨어졌다. 진짜 전반부는 인터미션 탁 나오기 전까지 뭐야 이거. 전 진짜 만점 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만점 줄 줄 알았어요. 일단 오프닝은 올해의 오프닝이라 봐도 되고 그 딱 그 프레임 끝에 화면 끝에 불안불안하게 그 거꾸로 매달린 자율신상 걸리는 그 딱그 헤매는 딱 그 프레임 끝에서 카메라가 불안하게 헤맨 끝에 도착한 그 자율신상이 거꾸로 걸려 있는 그게 그 자체가 저는 약간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그 미국이라는 땅 안에서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불안불안하게 정착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저는 오프닝 크레딧 나오는 시퀀스도 엄청 야망이 있다고 느껴졌고. 그러고 저는 그 뭔가 러브레터를 연상시키게 하는 편지를 읽는 그 시퀀스들이, 그러니까 비단 이게 막 감성을 자아내서가 아니라 그 텍스트랑 이미지를 어떻게 합일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러브레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그 텍스트의 길이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텍스트의 길이가 그 두 배우 간의 두 인물 간의 물리적 길이를 상징을 하는데 뭔가 점점 이게 거기서 발화되는 내용들을 보면 점점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뭔가 그 사진으로 마지막 샷을 한 다음에 인터미션을 띄운 게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사실 저 2부 처음도 좋았어요. 가족이 만나고. 네, 처음도 좋았는데 뭔가 좀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세게 들었죠. 그리고 되게 그 미스테리한 신들도 되게 많았고요. 산 가는 신이라던가 동굴 탐험하는 신 같은 것들은 지금 봐도 지금 생각해도 되게 대단한 예술적 성취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밀도가 떨어진 게 가장 큰 흠이라고 봐야겠죠. 3시간 반은 너무나 길었어. 너무나 방대했어요. 진짜 전 계속 이전에 영희들이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영화 볼 때 시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브루탈리스트는 전반부는 시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전반부에 진짜 한 80%만 했어도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올해 베스트 무조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말의 가벼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의 가벼움. 왜냐하면 건물은 말을 안 하잖아요. 예술품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결과물로서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고 결과물로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말이라는 거는 결국 그 답을 정해버리고 너무나도 그 사람이 겪어던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엔딩도 왜 그렇게 찍었는지 이해가 가는 게 찍은 결과물은 별로였지만 의도는 이해가 가는 게 에드런 브로디는 이렇게 골골대면서 앉아있고 소피아였나? 그 손녀가 커가지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써 그 앞에 3시간 20분을 다 말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단 말이죠. 저는 일부러 가볍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의 가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오프닝 그 방대한 오프닝부터 장대한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겪어온 그 3시간 동안의 그 엄청난 인생의 굴곡진 서사가 그 한 자리에서 말로서 가볍게 표현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결과로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느낌이 더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전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알겠습니다. 전반기 저의 최고의 영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아 이거 진짜 좋았죠. 호너스트레바. 와 트레바 영화를 미쳤어. 처음 봤거든요. 미쳤어. 저 어거스트 버전을 못 봤어요. 예. 와 왜 이렇게 잘 만들어요 영화 이 사람? 야 스페인 사람한테 본격적으로 그 프랑스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영화. 저는 어거스트 버진도 극장에서 본 사람으로서 네. 이거 좀 새로운데? 아니 어거스트 버전이랑 좀 느낌이 어떤가요? 비교하면은. 어거스트 버진보다 훨씬 더 심오하죠 이게. 관념적이고. 네, 어거스트 버진은 메타적이고. 계속 그냥 돌아다니는 영화예요. 냉정히 보면. 약간 로메르 같은. 로메르 같지만 그러니까. 마들이 돌아다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뭔가 그 로메르랑 고다르의 그 어딘가에서 조금 되게 중간 지점을 찾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 어거스트 버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냥 트러블 되게 로메르처럼 영화 찍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로메르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겠구나 하고 봤는데 그 중간 중간에 시선을 되게 멀리하는 지점들이 전 너무 좋았어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이 영화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인공 둘을 일부러 좀 거울처럼 배치를 하잖아요. 네. 일부러 거울처럼 배치를 하고 딱 카메라를 딱 그 스크린을 반으로 나눠서 접으면 일치될 것처럼 딱 비유를 하잖아요. 뭔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 영화의 메타성이 처음 보이는 부분이 남자애가 다리 건너고 있는데 그 장면 편집하는 부분도 바로 넘어가는 장면 있죠.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집한 장면이 되게 중간중간 많이 끼어 있는데. 네. 3번 끼어 있나? 네, 그래서 그 첫 그 편집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부터 그 다음 장면부터 왜 이렇게 거울처럼 묘사했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이 둘은 그냥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지들도 알고 있거든. 결국에는 이 영화를 찍는 게 자기들 자신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 자신이 이혼하는 과정을 찍는 영화가 이렇게 대놓고 데칼코미니처럼 보여준다. 네, 저는 이거는 절대로 그들이 헤어질 수 없음을 상정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감독으로 봤을 때 감독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가 느껴졌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끝이 나는데 뭔가 계속 끝이 나는데 이게 진짜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끝 다음에 시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뭔가 계속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혹시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고 나오셨나요? 중간에 춤추고 막 그러는 거요? 네, 엔딩 마지막에? 크레딧. 네. 나왔죠 중간에. 나왔어요. 저는 그거 네. 봤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요? 그게 보시면은 처음에 축제를 막 하면서 막 그 축제 하기로 했던 데에서 다시 합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저도 중간에 나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현웅님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엔딩 크레딧 중간부터 인물들 얼굴이 계속 겹쳐요. 계속 겹쳐지면서 채워져요 스크린에. 그 스크린에 채워지는 모습이 저는 그 트레바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에는 중첩의 영화예요. 중첩의 영화고 시간이 쌓아뒀던 정이 어떻게 자신들의 의도와는 불가결하게 자신의 의도와는 완전 다르게 시간이라는 정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중첩되고 거의 비슷한 동일한 주제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 그 부부 둘을 주인공 둘을 중첩해서 거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출들을 한 이유도 전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엔딩 크레딧이란 말이죠. 대놓고 그 배우 두 얼굴을 대놓고 일부러 막 CG를 씌워가지고 겹치고 배치를 시키고 얼굴만 떼어가지고 붙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 엔딩 시퀀스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곧 중첩이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거고. 네, 그렇죠. 반복. 네, 저도 이거
한 올해 한 탑 3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영화는 다시 보고 싶어요. 네. 전 그래서 이제 좀 제 올해 베스트를 말하기 전에 조금 뭔가 샤라웃을 몇 개 하자면은 어너러블 멘션. 네, 어너러블 멘션을 몇 개만 하자면은 저는 그거 좋았고요. 일단 제시 아이젠버그의 리얼 페인이 되게 좋았어요. 리얼 페인 저도 이거 후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약간 좀 되게 아쉬워. 되게 좀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았어야 돼. 고전 영화의 향취를 되게 많이 빌려온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는 다음에 한 번 더 녹화할 수 있으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좀 얘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 저 또 좋았던 게 저 마이클 패스벤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블랙백 진짜로 봤습니다. 나는 못 봤어요. 안 보셨어요? 블랙백 진짜 좋아요. 이게 소더버그 영화가 엄청 미니멀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전 같은 영화 대표작들 같은 거 보면 엄청 미니멀하잖아요. 그나마 힘줘서 만든 게 오션스 11 같은 거고 엄청 미니멀하게 영화 빠르게 찍어가지고 결과물 내놓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영화도 엄청 미니멀하단 말이에요. 장소 몇 군데에서 다 끝나고 미장센도 딱 필요한 부분만 배치를 한 다음에 딱 배치를 한 다음에 텍스트랑 배우 연기만 가지고 그 미장센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영화거든요. 예, 그냥 저는 소더버그의 기존 연출들이랑 베스벤더랑 블란쳇이라는 주인공 둘이 너무 그냥 잘 맞았어요. 그냥 이미지적으로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저는 블랙백 못 보셨으면 한번 추천드리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올해 최고작은 2개입니다. 어떤 거? 퀴어랑 그랜드 투어입니다. 아. 퀴어랑 그랜드 투어. 오케이. 제가 이 영화 그 미겔 고미시 감독 전작 타부를 봤어요. 한 편 봤어요, 한 편. 근데 현웅님 그거 100% 좋아하십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랜드 투어 올해 베스트고 타부도 거의 10점에 가까운 9점이거든요. 둘 다 9점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타부가 좀 더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랜드 투어는 처음 다 보고 났을 때는 엔딩이 너무 쩌니까 오프닝 그 전까지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엔딩이 너무 쩌니까 뭔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엔딩이 개 쩔어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겠어. 이런 느낌이라면은 타부는 자 시작하고 1분 되잖아요. 시작하고 1분 되면은 개걸작이다. 이 느낌이 바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2시간 내내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의 영화란 말이죠. 전 그래서 타부가 좀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감독이 약간 조금 역사성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감독이에요. 역사성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감독이고 그래서 그 엔딩에서 보여지는 그 영화 안과 영화 바깥 그 영화 내내도 전부 얘기하잖아요. 뭔가 과거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내레이션이랑 화면이랑 안 맞는 느낌이 들고 계속 현대의 화면을 보여주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런 느낌이 왜 들지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뭔가 이 감독은 계속 정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식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애초에 이 그랜드 투어라는 말 자체가 찾아보니까 유럽 내 타국의 역사를 조망하는 영국인 일생의 여행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나온 말인데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20세기 들어서 식민지적 지배의 영향으로 그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은 배경이 베트남, 중국, 일본 등등 여러 아시아 국가를 오가는데 이상하게 유럽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도 식민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퀴어도 가시죠.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퀴어. 난 솔직히 좀 별로였고. 근데 퀴어가 이번에 구하다니엘 영화 치고 되게 호불호 많이 갈리더라고요. 왜 별로였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결국에는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이때까지 걔가 계속 봐왔던 거는 뭐 본즈 앤 올도 그렇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그렇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그렇고 되게 직관적이죠 영화가. 직관적이고 챌린저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네네네네. 뭔가 저는 그런 식의 영화가 또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따분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퀴어라는 영화가 서스페리아랑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말씀드린다면요. 서스페리아에서 결국 가장 큰 주인공 둘이 틸다 스윈튼이랑 다코타 존슨이잖아요. 아마 내용이 영화가 기억이 나신다면은 그 이 영화에서 틸다 스윈튼이랑 다코타 존슨 혹은 틸다 스윈튼과 다른 발레리나들이 뭔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의 주체가 모호한 샷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틸다 스윈튼이 누군가를 빤히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역슛으로 그 사람은 그 틸다 스윈튼이 시점샷인 것처럼 반대 인물을 바라보는데 뭔가 구도는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틸다 스윈튼이 시점인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냐라고 하면은 그게 결말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틸다 스윈튼이 악마였으니까.
인간의 시점에서 아니 악마가 될 사람의 입장에서 악마를 바라보고 이미 악마가 된 사람에서 악마를 바라봤다 라는 게 그 모호한 시점의 정답이라는 게 엔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 모호한 시점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가 저는 퀴어였을 때 극대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퀴어의 영화의 주제의식이라는 게 결국에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주인공이 자신이 퀴어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건지 혹은 저는 이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작자가 자신의 완벽한 피조물을 찾아 나서는 과정인 건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이상하게 그 좁은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퀴어잖아요. 게이처럼 보이고. 근데 제가 퀴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거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일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All you 퀴어예요. 너 퀴어냐고. 이게 묻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게이도 아니고 호모섹슈얼도 아니고 퀴어라고 하느냐라는 게 좀 궁금해가지고 퀴어의 어원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퀴어의 어원이 특이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이 동성애를 뜻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비단 게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창작자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자신의 창작을 자신의 창조성을 극대화시켜줄 누군가를 찾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섹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구아다니노가 감독 자신이 예술가로서 그 자신의 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한 폭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퀴어를 찾아 나서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얘기인데 뭔가 그 과정을 쓸데없이 의미 없이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원래 일반적인 영화 작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적임자 찾아가지고 바로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그 드루스타키 찾기 전까지 30분 40분을 계속 돌고 돌아요. 저는 이게 그리고 그 드루스타키를 찾는 과정을 아까 서스피리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주체 없는 시선으로서 주체 없는 숏과 역슛의 구조로서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건지 혹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는 건지 혹은 얘가 지금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이런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지 사랑이라는 감정인 건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그게 예술가적 정치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모호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 드루스타키랑 다니엘 크레이가 만나면서 사랑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3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밀림으로 가잖아요. 밀림으로 가는데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밀림에서 남자 여자 그 부부라고 해야 되나 나오잖아요. 여자는 레슬리 맨빌이었고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남자 누구였어? 남자가 리산드로 알론소였어요. 잠깐만 리버풀. 네. 나 몰랐어. 근데 그 사람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점 주체의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술가가 어떻게 창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혹은 역사성이랑 정치성을 엮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나만의 시선을 만들어내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감독인데 나는 이 중요한 순간에서 전문 배우도 아닌 사람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레슬리 맨빌이랑 리산드로 알론소랑 그 야훼를 먹는 방법, 야훼를 찾는 방법을 그 둘한테 알려주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훼를 먹잖아요. 야훼를 먹고 나서 합일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뭔가 구아다니노가 말하고자 했던 궁극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씬이 끝나자마자 드루스타키는 떠나겠다고 말해요. 레슬리 맨빌이 더 있으라고 했는데 떠나겠다고 말해요. 다니엘 크레이그도 제가 떠나니까 나도 가야겠다 라고 말을 해요. 떠나고 나서 에필로그가 시작이 되는데 에필로그부터는 그 드루스타키가 뭔가 현실 장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한 번도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결국에 구아다니노는 결국에는 섹스를 찍는 감독이잖아요. 섹스를 찍는 감독인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사람이 그런 말초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의 끝은 섹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섹스의 궁극도 합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섹스를 통해서 쾌락을 느껴봤자 결국 합일이 되어야 그것이 궁극의 미고 궁극의 쾌락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야 저는 그렇게 합이라는 모습을 안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수위가 높은 정사신이 많았는데 왜 굳이 그 야훼를 먹고 난 뒤에서는 사람의 몸이 합쳐진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쳐지고 나서 둘이 숲을 떠나고 나니까 드루스타키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신이 뭔가 만든 예술품을 조망하는 그 미시적인 건물 안에서만 드루스타키 얼굴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드레스타키를 어떻게 합니까? 그 윌리엄 텔 연습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쏘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메타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이 영화가 윌리엄 S. 보로스 소설 원작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윌리엄 S. 보로스 소설 원작 영화가 또 재개봉했어요. 뭐였어요? 네이키드 런치란 말이에요. 네이키드 런치에서도 그 장면이 2번이 나와요. 주인공이 연습을 하는 척하면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위에 있는 유리잔을 못 깨고 머리를 쏴서 죽이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찾아보니까 윌리엄 S. 보로스가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그 와이프를 실제로 죽였대요.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런데 네이키드 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죽이고 나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점점 예술가적 과잉으로 빠져든단 말이에요. 네이키드 런치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퀴어를 보시면은 쏘고 나서 얘 어디 있어 하고 찾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고 침대로 누워서 슬퍼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 사람은 구아다니노라는 사람은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자신의 예술적인 성취를 끌어올려줄 명확한 피조물을 찾고 있었는데 그 피조물이 드루스타키였고 구아다니노는 궁극의 미를 표현하고 싶었기에 그와 합일하고 싶었는데 합일은 곧 하나가 없어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드루스타키의 그 완벽해 보였던 육체가 사라지죠. 완벽해 보였던 육체가 사라지고 나서 뭔가 완벽한 예술은 무인 건가? 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영화 시작할 때 이미지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니까요. 일부러 이게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과잉으로 보여주면서 이 다니엘 크레이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미의 궁극은 무엇인가? 구아다니노가 보여주고자 하는 미의 궁극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어떻게 보면 좀 로드무비아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슬프다는 거죠. 네, 저는 그 일에서 뭔가 구아다니노가 말초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확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작년에도 챌린저스가 작년 베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이 영화를 계기로 정말 이제 구아다니노가 완전 훅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구아다니노 영화가 항상 수입이 잘 됐고 흥행도 나름 됐잖아요. 근데 큐어를 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수입이 늦게 됐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수입이 늦게 됐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많이 어렵긴 했어요. 예. 어려웠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진짜 야회 먹고 합이라는 신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적 없는. 진짜 본 적 없는 신. 본 적 없는 신이었어. 네. 사실 그 밖에도 좋은 영화가 너무 많았고, 네. 저는 뭐 올파의 딸들도 있었고, 네. 사실 영화 자체로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티모시 샬라메의 컴플리트 언노운도 저는 저 좋았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복했던 네. 영화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오랜만에 했고요. 정말 쏟아냈어요. 너무 많았어. 네. 사실 앞으로의 회차가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는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네.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영일 3들이 돼도. 네. 그러니까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긴 할 겁니다. 예. 네, 돌아올 날을 네. 기다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